네, 더 CSR에서 리서치 센터를 맡고 있는 윤수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 ESG 정책과 기업 전략 어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정부에서 국정 과제가 이제 29년에 이제 최종 구체적인까지 이제 다 발표되었고 저희 연구소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아마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선 공약하고 합해서 처음으로 그 이슈 브리프로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내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팔로우를 해서 최근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팩트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전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그 정부의 ESG 정책 방향 그리고 기업 전략 어젠다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국민 보고 대회 자료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 ESG하고 관련되는 분야는 크게 혁신 경제 분야하고 균형 성장 그리고 튼튼한 사회에 ESG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성장을 북돋는 금융 혁신 즉 기후 금융 부분이고요. 그리고 협력과 상생의 공정 경제 그리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그리고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의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이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가장 핵심으로 네 번째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 사회가 다섯 번째. 그리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사회가 아홉 번째로 자리 잡아서 굉장히 ESG 관련되는 부분이 큰 비중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좀 ESG하고 직접 관련이 많은 그 장관님들을 보면은 그 김성한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께서는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플라스틱 그리고 그 자원 사용 등에 대해서 과거부터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 오셨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과거부터 그 노동운동을 많이 해 오신 분이고 특히 기후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우진 비서관도 과거에 녹색당도 하시고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ESG 관련되는 국정과제를 끌고 갈 동력이 사실 어느 정도 되느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ESG를 그냥 의무라든지 뭐 이런 차원보다는 국가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습니다. 결국은 끝에 보시면은 이 ESG가 기업 혁신과 시장 활성화에 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금융과 투자와의 연계도 강화를 시키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활동 그리고 산업과 노동의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런 걸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법제화나 공식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거버넌스 체계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좀 이런 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인데요. 이게 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민주연구 국정기획위원장을 하신 분께서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민주연구원에서 책을 사실 발간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동력이 국정과제 동력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과거 박정희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 그에 의해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그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단계는 서해안 중심으로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40년까지
2단계, 3단계로 남해안, 동해안 쪽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보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이제 ICT 결합하는 부분에 사실 사업 기회를 찾을 기회도 많을 거로 보여지고, 특히 그 장거리 송전을 위해서 초과압 직류 송전 같은 사업 분야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도 굉장히 사업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발전 사업자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에너지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사실 구축되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하고 싶은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정부의 모든 기후 관련 정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지난 9월달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착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전부 다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고, 특히 국내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이 아리백에 사실은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글로벌 위상을 좀 확대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단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미 지자체나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사업 자체가 중간에 이제 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리고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핵심은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 아마 중심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시장을 정부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 중립도 쉽지 않은 분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좀 더 이제 기존의 발전 사업자라든지 내연기관, 그리고 다른 분야에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년은 이제 40%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8월 20일 날 이제 개정안 발의가 35년에 이제 2018년 대비 61%, 40년 80% 이렇게인데 한 5년마다 한 20% 정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5년 61%가 사실 좀 시민단체나 NGO에서 많이 이제 최저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를 봐도 정부에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도 약간 부담스러운,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장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성향이라서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 기간에 대해서 이제 할당 계획을 지금 뭐 공청회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발전 부분은 지금 현재 10%에서 내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2030년 가면은 50%, 거의 해마다 한 10%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전 외 부분은 이제 15%로 꾸준하게 내년부터 가져가는데, 그렇지만 탄소 누출 우려증, 뭐 철강의 탄소 배출 때문에 경영이 매우 힘들거나 또 수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서 아직은 0%를 지금 유지할 계획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업 부분이 앞으로 중차대하게 좀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후금융 공급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K-텍 산업위를 기반으로 녹색금융을 지금 금융권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특히 산업은행이 좀 주도적으로 기후금융 관련해서 공급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기존의 이제 친환경적인 분야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투자를 많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환금융입니다. 이게 저탄소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에 투자를 하는 게 그 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연말에 이제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전환금융을 하려는 기업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요. 신한금융에서도 최근에 자체에서 금융 가이드라인을 일단은 만들고 선도적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거의 1,500조에 가까운 금액을 전환금융에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생태계 조성에서도 정부에서는 이제 금년 말에 이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내년도부터는 사용 의무율을 10%로 하고 30년까지는 30%까지 상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플라스틱인지 배터리든지 제조하는 업체들이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이 제조업체들은 자체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거의 필수로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게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차이를 불러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뭐 이 노동 존중과 일할 기회 보장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9월 24일 날 이제 노사정 협의체 여기 이제 그 노측에서 이제 등장을 해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 노동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거냐 늘어날 거냐 이게 대해서 서로가 뭐 노사 입장에서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뭐 당분간은 아마 내년에도 이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아직 이 주 4.5일제는 한 1, 2년 내년대 그런 도입 경과를 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최대한 28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좀 정책 공약을 좀 구현하는 그런 방향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 연장 문제도 뭐 잘 아시다시피 고령 인구 문제나 국민연금 수급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이슈인데 여당에서 정유년 TF를 만들어서 입법을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뭐 초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29년부터 매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노동계 주장하고는 거의 8년이라 하면은 거의 강산도 변하는 시절이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경영계는 여전히 이제 알아서 재고용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과연 그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임금 체계 개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특히 또 이제 여가부를 이제 양성평등부로 이제 개편하면서 성평등 관점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여성에 대한 그 고용 개선 조치나 성별 근로공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 많이 본 노란봉투법,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인데요. 이게 사용자 범위 확대라는 게 그거 잘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당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하청업체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 문제인데요. 하청업체도 이제 원청업체하고 노사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좀 있어 왔었고 그리고 판결도 아직은 좀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이제 원청이 지배 결정관자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최근에 뉴스 보면은 이 분야가 가장 이제 적용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전에 그 안전 관련돼서 강의한 안전 분야입니다. 원래 안전 분야에는 원청이 사실은 하청업체 안전 관련해서 사실상 거의 지배를 하도록 만드는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원청이 사용자가 돼서 그 하청업체의
노사 협상권을 갖다 부여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이제 매뉴얼도 만들고 하려는데 그 매뉴얼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마 서로 굉장히 좀 알력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 현재 입장에서 노사 협상권을 하청업체까지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노동쟁의 인정 범위 확대, 과거에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근로조건 자체도 이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도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사용자 범위 확대나 근로조건 확대 자체가 기업 입장이나 그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가 이제 불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결과는 결국은 법 해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굉장히 이게 논란이 심해지고 이 기업이 안정을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에서 노사 관련 부분의 기업들은 그 부분의 직원들은 엄청 지금 힘들어하고 또 많이 진짜 법무법인 협조 받아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뭐 조금 전에 강의하신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지금 과거에 그 사고가 최근에 많이 나면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사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기업이 뭐 법적으로 제일 아래 중간에 보면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거의 70%라서 이 효력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양형위에 좀 이게 맞냐고 이제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거와 병행해서 이미 그 최근에 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9월 15일 날 발표되면서 이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해서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를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이게 영국이나 미국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 징벌은 그렇게 큰 비중은 이 정도가 돼도 사실은 큰 비중은 아닙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처벌 기준도 징벌적 배상금 것도 굉장히 큰 편이고 OECD 국가 중에서 탑을 달릴 정도로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징벌적 부분이 강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이미 많이 나왔지만은 여신 심사나 자본시장 평가에 대해서도 반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15일 날 대책 보면은 또 고쳐야 될 법률이 112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안전부서에서는 그 아까 드린 대로 이게 예방이 사실 중요한데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그 건설업 협력업체 문제라든지 요즘 현장에 사내 하청이나 또 일용직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업들에서 입장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쟁의되는 하청 부문에 실질적 지배권이 있어도 사실은 그런 기업들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 많은 지속 가능 보고서에서 안전 보건 관련돼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엄청 열심히 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부터 안전보고 공시제를 지금 도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들이 아래 보시면 공식 컨텐츠가 보면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투자, 뭐 계획, 그리고 대책 수립 이행 계획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긴 이미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상장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에 대해서 즉시 공시제를 해서 이제 사망 사건이 생기면은 자본시장에 지금 공시를 하도록 왜 발생했는지 대책이 어떻게인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순간 바로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건 원인하고 이런 과정을 다 이게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고용노동부 신고하고 나자마자 그날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이것도 형식적인 아마 대책 보면은 전부 다 좀 약간 유사한 그런 성격을 실질적인 그런 의미가 자꾸 희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참고로 그
그 안전 관련돼서 중대재해 9월 15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 한번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위험성 평가 부분도 사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검토하는 게 이제 사전에 이제 안전 보건을 위해서 뭘 했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갖다가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형식적으로 그거 체계를 갖추고 뭐 CEO가 참석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분야는 뭐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그 지속 가능 경영하고 관련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는 거의 지배구조가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지속 가능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지배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투명하고 뭐 소수주주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투명한 분야를 갖다가 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지속 가능 경영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이게 잘 갖춰진 기업은 당연히 기업 경영도 잘하지만은 지속 가능 경영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공시기준 법제화가 크게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본시장 개정법에서 이제 공시를 위한 공시하고 제3자 인정하고 또 이제 면책 근거 이제 그런 그린워싱 문제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하는 걸 봤고 그리고 사실은 이 분야만 해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은 이제 기본법이라는 컨셉을 갖고 어떻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한테 좀 더 도움을 주고 이게 지금 현재 EU 같은데 다른 데는 보면 이제 각각의 법률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래 보시면 환경법 너도 많은 법들이 지금 ESG 관련돼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 군데 모아줘야지 이거 기업 입장 ESG 경영을 잘할 수 있지. 이게 너무 떨어져서 이거 법망파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 ESG 정책으로 기업 환경 변화는 그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들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분야에 점점 더 확대되는 감축을 더 확대해야 되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그 비용이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제 노사 문제 S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진짜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좀 인정하는 부분들로 많이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법제화 분야는 어쨌든 데이터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린워싱 문제가 앞으로 그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까 지금 발표해 보면은 포필러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거버넌스 스트래티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트릭 앤 타겟이 이게 이걸 갖다가 앞에 이제 이슈별로 이제 예시를 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이슈를 이제 또 포괄할 수 있는 컨셉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될 거고 또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수치를 뭘 할 것인가를 좀 하나하나 아이템마다 분석을 해서 그걸 좀 통합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이 지속 가능 분야를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아마 정권 바뀌면은 정책 분석을 다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ESG 이제 정책 분석을 하고 하면은 그 전체 리스트업을 해서 이게 어느 이슈가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분야를 그 우선순위를 사실 매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번 정권하고 지금 정부하고는 많이 사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ESG 전략이 지금 현재 정부의 ESG 전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마 기업 내부의 ESG 전략도 대폭으로 저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별로 그거 전략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공시 포인트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ESG 경영을 이야기하고 내재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특별한 주제 몇 개 빼고는 사실은 기업의 경영 전략이랍니다. 그게 그냥 기후 관련되는 우리가 ISSB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이제 ESG 관점이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경영 전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ESG 하는 부서가 좀 외따로 떨어져 있다든가 그 운영하는 인력이 적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정책이 굉장히 대폭으로 바뀌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사실 경영 전략하고 붙어서, 이 경영 전략은 보통 위에서 탑다운으로 현업에 뿌려주는 거고, ESG는 전부 다 현장에서 있는 자료만 이렇게 받아서 쓰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ESG가 잘 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진짜 경영 전략하고 같이 붙어서 같이 ESG 전략안을 포함시켜서 그거를 전사에 뿌려서 피드백 받아서, 지금은 그냥 받기 때문에 우리가 ESG 전략 내려주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자기 고유 업무하고 ESG 관점 자체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ESG가 좀 실질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